북저널리즘 위크엔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얘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요, 인물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CEO들 얘기를 좀 들고 왔어요. 네, 돈 많은 남 얘기가 원래 제일 재밌죠. 제일 재밌죠. 네, 어떤 네. CEO들이 있을까요? 뭐 제 맘대로 이제 이야기할 CEO들 골라오면은 네. 아무래도 너를 믿을 수 없다. 무슨 소리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좀 권위에 기대 받습니다. 그 영국의 정통 시사 주간지, 네. 경제 주간지라기보다는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네네. 꼽은 이제 2023 CEO들 베스트 5를 준비를 해왔고요. 이 따끈따끈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목록을 보니까 요거는 같이 이야기해 볼 만한 사람들이 좀 있다 싶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네.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2023년에 베스트 CEO를 꼽는다면 누굴 꼽으시겠어요? 우리 혜림임 씨 어때요? 저는 베스트까지는 모르겠고 제일 처음 기억나는 건 이제 오뎅을 먹던 제드래곤? 네. 네, 뭐 그 베스트까지는 예. 아니지만 이제 좀 강렬하지 않았나 올해도. 항상 강렬했죠. 그랬듯. 네. 그리고 사실 그 오뎅 먹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베스트 포토제닉 CEO상 이런 거는 드려야 된다. 맞아요, 그 맞아요. 얼굴 표정 네. 뭐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의 공과 과를 다 떠나서 맞아요. 그냥 재밌다. 예, 네. 그거는 포토제닉 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네. 우리 이현대 에디터는 어떠세요? 저는 옆집 사장님을 꼽고 싶습니다. 옆집 사장님이요. 네. 예.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투자 시장이 막 얼어붙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맞아요. 어떻게든 올해 이 회계 연도를 잘 마치신 아. 그 CEO들이 다들 참 훌륭하시지 않았나 마음이 싶습니다. 너무 따뜻하네요. 너무 따뜻해지네요. 네. 네, 정말 제가 오늘 가져올까 말까 고민했던 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의 현황에 대한 얘기를 가져올까 말까 했었는데 그때 봐도 숫자들이 막 떠오르면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맞아요. 한편으로는 또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또 훈훈해지기도 네. 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이렇게 좀 걱정되거나 뭐 훈훈해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그렇죠. 걱정 안 되죠. 예, 전혀 네. 걱정 안 되는 사람들 얘기 들고 왔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도 좀 꼽아볼래요. 네네. 샘 올트먼. 왜 아무도 샘 맞네요. 올트먼 얘기하지 않는 핫하네요. 거죠? 핫하죠. 정말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CEO 샘 올트먼이었다. 그쵸. 그리고 그의 이력서 너무나 오래 화려해졌다. 그쵸. 정말 잘렸다가 네. 다시 복귀하기도 며칠 쉽지 단위로 않은데, 이렇게 바뀌는. 그러기 쉽지 예. 않은데 정말 샘 올트먼을 꼽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코노미스트가 꼽은 이 베스트 5 CEO들은 이 샘 올트먼하고 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친해가지고 브라하는 그런 사이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산업적으로 산업적으로 가까운 가깝다. 사람들입니다. 네. 자, 저 이코노미스트의 기준을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이런 거 약간 직업병인데요. 재미는 없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요. 음. 자, S&P 1200 지수에 속한 대형 상장사 CEO들의 성과를 기준으로 했다고 합니다. S&P 1200 지수를 꼽은 이유는요. 러시아하고 중국을 좀 배제하고 하려고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거대한 기업들은 이번 조사에선 제외됐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임자가 너무 무능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이제 개이득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눈 떠보니 CEO 이런 느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전임자가 무능하면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잘 안 해도 성과가 훅 오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기 위해서 재임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했다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서 이제 그 주주들에게 창출한 수익률로 순위를 매겼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1위가 누구예요? 1등 누굴까? 1위는
아까 제가 샘 올트먼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샘 올트먼한테 올해 이분이 연말 연시에 선물 보내야 된다. 하다못해 사과 박스 한 상자라도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그 주인공입니다. 엔비디아 좀 올해 엄청나긴 했죠. 네, 정말 이 챗 GPT가 몰고 온 생성형 AI 붐의 수혜를 전 세계에서 가장 크게 가져간 사람이 바로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젠슨 황 CEO가 이렇게 잘 나가게 된 데에는 사실 샘 올트먼의 공도 있지만 샘 올트먼 뿐만은 아닙니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원래 이 사람이 될 사람이었다. 자, 이런 말을 이제 주문처럼 외우고 다닌다고 해요. 우리는 언제라도 30일 안에 폐업당할 수 있다. 이런 자세로 삶을 사는데 잘 안 된다. 아니 근데 너무 그럼 힘들 것 같은데 그쵸? 매일매일 쫓기는 기분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젠슨 황의 목이 짧은 것이 아닌가. 그럴 수도. 승모근이 한껏 치켜 한껏 올라갈 뭉쳐서.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들 잘 아시다시피요. 엔비디아는요 게임이라든지 혹은 생성형 인공지능 용도의 고성능 반도체를 제조하고 또 판매하는 이제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엔비디아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GPU하고 CPU에 이어서요 가속 컴퓨팅 소프트웨어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있죠. 20세기에 인텔이 있었다. 21세기에는 엔비디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반도체 시장 지배력을 다 꽉 틀어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인텔이 아니라 이 엔비디아가 이 반도체 시대의 수혜를 입고 있다는 게 좀 되게 큰 변화처럼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젠슨 황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 21세기에 이러한 산업적인 패권이 어디로 넘어갔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넘어갔는가도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일단 이름부터 젠슨 황이잖아요. 아시아에서 왔을 것 같죠? 그쵸. 예, 아시아에서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족과 함께 대만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근데 사실 실리콘밸리에 이런 아시아계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인도계 사람들도 많고 사실 이런 그 백그라운드조차도 21세기 실리콘밸리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93년에 엔비디아를 설립을 했고요. GPU잖아요. 이 엔비디아 대표 품목이 그래픽 카드를 위한 CPU.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반도체를 그래픽 돌리는 전용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픽을 얼마나 좋게 만들려고. 그렇죠. 근데 이게 빵 터졌죠. 우리가 게임을 이렇게까지 정말 뭐 진심으로 솜털까지 보일 정도로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GPU가 가격 치솟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렇게까지 채굴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기에 또 엔비디아의 GPU가 사용이 되면서 정말 빵 터졌다. 그리고 또 빵 터졌죠. 자, 생성형 그 AI. 요게 이렇게 갑자기 붐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것도 이제 엔비디아의 그 제품이 딱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이걸 예측한 게 누구였다? 바로 젠슨 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운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돗자리를 좀 깔아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렇죠. 이거는 좀 작두 좀 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요 분야 그 이제 생성형 AI 관련된 요 시장에서 반도체의 8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작두 타고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이제 그 젠슨 황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 가속 컴퓨팅, 엑셀러레이티드 컴퓨팅이라고 알려져 왔던 요 분야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몰빵을 했는데 이거 전망 어떨 것 같니? 라고 이제 한 5, 6년 전에 이제 젠슨 황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보통은 주주들 생각해서라도 당연히 잘 되죠. 여러분 그쵸. 이거 안 믿으시면은 지옥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아주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끔찍한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솔직하시네. 굉장히 솔직하다. 이거 도박이라는 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올인을 한 거죠.
더 멋있네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원들, 엔비디아의 직원들로부터도 굉장히 뭐랄까 신뢰를 얻고 있어요. 이번에 이코노미스트가 베스트 5 CEO, 실은 베스트 10이긴 한데 네네. 제대로 설명해 놓은 건 베스트 5밖에 없어요. 네. 베스트 5 CEO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직원 리뷰 웹사이트, 우리나라로 치면 블라인드쯤 되겠죠. 네네네. 요 이제 그 글래스도어. 그레스도어라는 네.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이제 최고 경영자들, CEO들이라든지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도 같이 했는데요. 자, 거기서도 1위는 이 젠슨 황이 차지했다. 야. 젠슨 황이 굉장히 깐깐하고 스티브 잡스 못지않게 굉장히 엄격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98%였다. 야, 이건 이런 거의 CEO는 거의 환타지다. 네, 그러네요.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 사실 직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가장 재미있는 뒷담화는 CEO 뒷담화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런데도 이러한 기록을 세웠다니 정말 놀랍다. 정말 2023년도 최고의 CEO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진짜 그 직원들의 신뢰를 받는다는 게 일론 머스크만 봐도 어렵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어렵죠. 네. 근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이 네. 젠슨 황이 1위를 했고, 네. 그러면 2위는 누구일까요? 지금 일론 머스크 말씀 주셨잖아요. 설마 일론 머스크 친구입니다. 일론 머스크 친구. 네, 친구는 친구인데 같은 반 친구인데 등 돌리고 하는 친구. 배신한 친구. 자, 마크 저커버그. 네. 정말 아니 마크 저커버그는요. 올해 기사 회생했어요. 네. 약간 이 사람 메타버스 중독자 같아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메타버스가 추락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얼굴이 백지장 같아진다라고 맞아요. 저희가 북저널리즘 회의 시간에도 또 이제 팟캐스트 통해서도 많이 전해드렸었잖아요. 아니 근데 요즘 들어서 조금 화색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좀 네. 이제 혈색이 돌더라고요. 네. 특히나 그 AI 관련 그 청문회 같은 거 이제 맞아요. 많이 출석했을 나갔죠. 때 네. 보면은 아니 좀 이렇게 멀쩡하게 양복 입고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점점 얘가 지금 정말 이제 인간이 맞나 맞아요. 얼굴이 정말 그 백색에 가까워지고 네. 있다라고 했던 그때하고는 다르게 조금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예, 예, 그런 메타의 이제 마크 저커버그 CEO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그 저커버그가 그 수익성을 조금 향상시킨 데에는요. 생성형 AI 쪽으로 메타버스에서 이제 생성형 AI 쪽으로 턴을 한 것도 있긴 한데 네. 실은 정말 많이 잘랐죠. 사람을 정말 이런 맞죠. 칼춤을 쳐도 이렇게 출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잘랐잖아요. 네.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저커버그는요.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직원들한테 거의 뭐 이거는 뭐 신뢰할 수 없다. 뭐 네. 이런 굉장히 좀 숫자로 말하기도 민망한 수치의 그 지지율을 받았다라는 점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제 리스크가 그 직원들이 좀 등을 돌렸다라는 것 외에도 또 있는데요. 네. 그 AI 분야에서는 어쨌든 간에 샘 올트먼 얘기도 했지만 오픈 AI가 선발 주자고 그쵸. 메타는 이제 후발 주자에 해당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메타가 취한 전략이 오픈하겠다. 우리는 리소스 오픈할 테니까 모두 함께 같이 개발할까요? 요런 기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나온 AI 관련된 규제 같은 거를 보면은 조금 그런 오픈 소스 이쪽에 조금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사실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타한테는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도 있어서요. 자, 2024년, 2025년에도 올해만큼의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람을 더 자르지 않고도 이 AI 분야에서 좀 그러니까요. 성공을 해야 할 텐데요. 네. 1위가 이제 엔비디아, 2위가 메타였어요. 그럼 3위는 어딜까요? 3위는 자, 좀 낯선 회사입니다. 갑툭튀했는데요. 네. 그 일본 회사예요.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전 디스코는 엄정화 노래밖에 모르는데. 아니 대체 왜 엄정화 노래 알고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엄정화의 디스코만큼이나 파격적인 회사인데 자, 디스코라는 회사는요. 반도체 쪽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계세요. 여기 되게 중요한 회사거든요. 일단 이 회사는요. 그 창업을
1937년에 했어요. 진짜 중일 전쟁 할 때쯤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했는데 지금 반도체 쪽이 굉장히 중요한 회사다. 오. 자, 이 회사는 다이치 세토쇼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해서 네. 군수용 절단기를 납품했던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 자르는 회사였던 네.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 얼마나 잘 자르느냐? 네. 역사적으로 자르는 걸로는 이제 한 획을 그은 회사입니다. 아폴로 11호가 채취해온 그 월석, 달에서 갖고 온 돌이잖아요. 달돌. 예, 달돌. 달돌을 자르는 절단기로 야. 이 회사가 만들었다. 굉장하네요. 정말 네. 자르고 깎고 다듬는 이 절삭 연마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기술이 반도체에도 쓰이는 거예요. 반도체 웨이퍼, 절삭 그라인더, 다이싱 소, 뭐 요런 걸로 세계 최고의 회사입니다. 야, 진짜 몰랐어요. 그쵸? 이런 회사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뭘 좀 잘 자르는 걸로 한우물을 그러니까 잘 자르는 걸로 네. 이제 최고를 찍으니까 이제 네. 뭐 반도체까지 그냥 싹 그렇죠. 먹어버리는. 네, 정말 잘 잘라야 되잖아요, 반도체는. 네, 그쵸. 정말 공정을 어디까지 더 세밀하게 할 네. 거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분야에서도 이 장인 정신이 빛을 발했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좀 사실 이상한 게 있는 회사예요. 이상해요? 네, 이상해요. 이 회사 좀 왜요? 이상해요. 이 회사가 그 이제 응답자 수가 적긴 하지만 왜냐면 회사 규모가 다른 데랑 좀 비교가 안 되니까 적긴 하지만 이 디스코라는 회사의 직원 만족도도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한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 좀 전에 네. 이상한 걸로 입길에 올랐었어요. 네네. 여기가 회의실 쓰려면 돈 내야 되는 회사. 진짜요? 내 회사인데? 내 회사 회의실인데? 예, 우리 회사 회의실인데 우리 회사 회의실도 쓰려면 돈 내야 돼요. 그리고 어디도 돈 내야 되냐? 선배한테 조언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돈 내야 돼요. 아니 무슨 달란트처럼 그런 맞아요. 거예요? 맞아, 달란트 맞아요. 딱 그거고 네.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 저희가 350행 진수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그 암호화폐를 만들었거든요. 자기들끼리 쓰는. 회사 안에서 쓰는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네. 그걸로 이제 지불을 하는 네, 맞아요. 그런 시스템을 이게 사내에서만 통용이 되는 윌이라는 가상 화폐를 얘네가 진짜 만들었어요. 왜 그런 거지? 예, 그래서 각자의 예산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실 빌리고 싶다? 그럼 이 윌을 내야 돼요. 소꿉놀이 하는 것 같다. 그쵸. 그리고 네. 내가 선배 제가 진짜 이번에 보고서 잘 쓰고 싶었는데. 잠깐, 너 윌 냈어? 이렇게. 그쵸. 아.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의 리소스, 회사와 각자의 리소스를 관리하는 거. 이거 좀 약간 도토리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러네요.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회의가 줄었다라면서 사실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짜증스러운 그쵸. 거지. 뭐 말만 하려면 윌 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좀 낮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웃음꽃이 피네요. 네, 정말 굉장히 특이한 뭔가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네. 그리고 좀 이상이랄까 아이러니한 게 이게 1930년대에 창업을 해서 그러니까요. 장인 정신으로 자르는 거 외길로 이제 와가지고 지금 이게 활짝 꽃을 피운 회사인데 근데 사내에서는 말 한마디 하려면은 선배가 잠깐만 윌부터 낼까? 이런다라는 거. 요거는 조금 굉장히 새롭다. 재미있네요. 네, 재미가 있습니다. 네. 좀 정이 없는 것 같기도 하죠. 너무 정없어요. 네. 자, 근데 4위 회사도요. 네? 조금 이러한 쪽으로 가상화폐 이런 쪽으로 좀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입니다. 네. 중남미 전역에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브라질의 신생은행 누뱅크. 신생은행. 네, 저희가 그 반도체 쪽에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디스코 알아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디스코라는 회사도 이제 이름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회사가 이제 점점 되고 있는데 이 누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누뱅크란 이름도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중남미 전역에서 좀 뿔린 그런 회사인가요? 맞아요. 이 브라질 회사인데 브라질. 우리가 이제 남미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그쵸. 금리,
빠그라진 경제. 네, 빵 하나에 500만 원. 뭐 이런 그쵸,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번에 아르헨티나의 신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통화는 갖다 버리자. 중앙은행 폐쇄하자. 네, 뭐 달러 쓰자, 뭐 이런 얘기하는 그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뱅크가 중남미에서 커다란 가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암호화폐 쪽으로, 핀테크 쪽으로 꽉 잡고 있는 회사거든요. 암호화폐 핀테크. 네. 자, 이 기존의 레거시 통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즘 이 원화가 되겠죠. 네. 이런 게 갑자기 무쓸모, 이거 가지고 슈퍼마켓 가가지고 쌀 사려면은 뭐 어디 뭐 수레 같은 데 담아가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기존 통화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 달러라도 갖다 쓰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믿을 수 있는 어떤 화폐 가치가 도입된다? 이게 이런 나라들한테 굉장히 새로운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그쵸. 거거든요. 네. 실제로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에서 이 암호화폐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선봉장을 딱 이렇게 딱 잡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바로 이 누뱅크라는 회사예요. 그렇군요. 이 누뱅크가 브라질의 카뱅이라는 식으로 소개가 되고는 있는데 네. 카뱅보다 훨씬 더 대단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중남미에서 그 인플레이션까지 이제 해결을 해버리면.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야.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회사 제가 이렇게까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버핏이 밀고 있거든요. 워렌 버핏이요? 네. 좀 그런 거 싫어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워렌 버핏은 정말 암호화폐는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얘기할 정도인데 이 워렌 버핏이 누뱅크의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를 빵빵하게 했고요. 2023년도에 워렌 버핏에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준 회사 중에 하나가 또 이 누뱅크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 버핏이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예뻐하는 자식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누뱅크 정도는 알고 있자. 그리고 이 누뱅크를 중심으로 한 이 핀테크 쪽의 움직임이 남미에서 심상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러한 움직임도 알고 있으면 2024년이나 2025년에 빵 터질 어떠한 변화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네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브라질 회사가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신기하고. 맞아요. 네. 브라질이요. 사실은요. 핀테크 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스마트폰 보급률이요. 그 브라질이라는 국가의 GDP라든지 이런 거에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빨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스마트폰을 엄청 사는 거예요. 다 음. 스마트폰 들고 있으니까 이게 누뱅크 같은 핀테크 회사한테는 다 잠재 고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누뱅크가 멕시코에서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고전했는데 이유가 멕시코에서는 그 노년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라든지 아니면 사용 그 기술을 좀 익히는 그런 율 이런 게 좀 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멕시코에서 좀 고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기존 통화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좀 재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대안을 그쵸,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브라질 정부가 이 핀테크 육성에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도 또 있고요. 또 이제 그 기존의 그 은행들, 독과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해요. 국민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핀테크 회사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도 브라질에서 이렇게 누뱅크 그리고 이 핀테크 회사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좀 상황들이 잘 도와주고 있네요. 네, 정말 맞습니다. 2024년에는 더 커질 것 같아서 좀 기대도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쉽게 5위에 머문 네.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바이오 빠질 수 없죠. 바이오 맞죠. 대장주. 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제약회사로 성장한 일라이 릴리의 데이비드 릭스 CEO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맞아요. 핫했죠, 올해. 정말 핫했죠. 네. 사실은 노보노디스크가 이번에 그 너무 떴죠. 위고비를 내놓으면서 정말 핫하게 부상했는데요. 여기를 아주 빠르게 뒤쫓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일라이 릴리입니다. 네. 자, 사실 바이오 업계가 코로나 끝나고 나가지고 좀 고만고만했어요. 좀 이제 계속 팔리던 것도 이제 점점 안 팔리니까. 그쵸. 근데
이 노보노디스크하고 일라이릴리 이 두 개 회사만이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는데 네. 이건 다 비만 치료제 덕분이다. 네. 여기가 뭐 마운자로 이거 만드는 회사죠. 예, 네. 맞습니다. 그 비만 치료제라니까 정말 꿈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위고비보다 마운자로가 좀 더 강력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네.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되면서 그 일라이릴리 네. 이름이 굉장히 아. 뭐랄까 입에 착착 안 붙어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좀 너무 이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네. 예, 하지만 이 이름이 예쁜 일라이릴리 네. 이 점점 성장을 할 기세가 정말 등등한데 네. 이름은 예쁜데 하는 짓은 그렇게 예쁘지 않았다. 네. 무슨 얘기냐면은요. 위고비도 그렇고 마운자로도 그렇고 기본은 다 당뇨병 치료제에서 이제 그쵸.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일라이 릴리가요. 당뇨병 치료제인 인슐린 판매에 있어서 좀 미운털이 박혔어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여러 주에서 이 일라이 릴리가 그 비용을 좀 과다 청구했다고 해요. 당뇨병 환자에게 필수적인 인슐린에 대해서요. 그건 좀 그렇다. 그렇죠. 사실 네.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먹고 살지 않을 방도가 없으니까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네. 근데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먹을 것만큼이나 인슐린이 정말 네. 중요한 건데 이걸 가지고 장난을 쳤다? 요거는 사실 화를 낼 법하죠. 그래서 고객들의 불만이 쌓일 대로 쌓였다라는 거고 네. 미운털이 박혔어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인슐린 가격을 70% 인하를 하기로 했다고 해요. 대폭 할인한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운털을 제거하는 데는 좀 실패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이런 거 보면 사실 뭐 막 성장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네. 이제 직원들에게도 신임을 받고 또 이제 사람들 소비자들한테도 이제 두터운 신뢰를 계속해서 쌓는 좀 성숙한 기업의 자세도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이거 마무리하면서요. 베스트 5까지 다 소개를 했으니까요. 네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꼽고 싶은 베스트로 아쉬운 CEO 얘기도 좀 들어보죠. 워스트. 예. 아무래도 뭐 그의 이름이 빠지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토론 머스크. 예. 아니 어떤 면에서 아쉬웠는지 조금 말씀해 주세요. 혜림 아니, MC 눈에는. 예. 일단 제가 만약에 그 이제 X에 다니는 직원이다. 음. 일론 머스크 얼굴만 봐도 할 것 같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직원으로서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X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뭐가 너무 많이 바뀌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혼란스럽고 이 회사는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좀 지향에 좀 의문을 갖게 만든다는 점에서 좀 워스트가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이현대 에디터는 어때요? 저는 은행권 CEO들 좀 꼽고 싶어요. 네네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올 한 해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 뭐 이분들 되게 힘드셨는데 맞습니다. 뭐 막 신문 기사 제목 같은 거 보면 막 빚 실음 이런 용어까지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그 시중 은행들이 좀 음. 비교적 손쉬운 이자 장사로 독과점 네. 구조 속에서 그렇게 뭐 얼마라 그러더런가요? 한 40조 원? 음.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돈을 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상생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또 상생도 상생이고 혁신에 있어서도 조금 뒤처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죠. 네. 지금 오늘 같이 살펴봤던 누뱅크 같은 사례를 생각해 봤을 때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그러한 혁신, 그러한 뭔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은행권에 기대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카카오. 카카오 왜요? 아니 김범수 의장을 지목하고 싶은 건 아닌데 카카오 네. 올해 정말 말이 많았죠. 많았잖아요. 너무 빨리 크다 보니까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꼭 성장통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싶진 않아요. 네.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고 무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습니다. 카카오 없이 살 수 있는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요. 지금. 네, 맞아요. 정말 다양한 이제 CEO들이 또 올해를 빛내주고
그리고 또 가끔은 이제 어둡게 하면서 네네. 우리가 좀 2023년을 살아왔는데 2024년에도 이제 이런 AI 또 반도체, 암호화폐, 핀테크, 바이오까지 좀 이런 산업들이 2024년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만큼 또 CEO의 역할도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슈였습니다. 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